저는 별 걱정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완전히요. 그냥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살도 엄청 빠지고. 항암 도중에 저한테 오신 이유는 뭐였어요? 얘기만 듣고 아 그래 뭔가 그래도 우리 민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박이 웰리스 클리닉의 이왕재 원장입니다. 네, 웰리스 클리닉의 반재상 원장입니다. 웰리스 클리닉의 박민규 본부장입니다. 제가 박민규 본부장님 아플 때 처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요즘 보니까 진짜 몸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이제 20년 8월 달에 첫 수술을 했고 2020년 네. 8월 달에 뭘 수술을 했어요? 흉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악성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술이 잘 돼서 그냥 관찰만 하자 해서 추가적인 치료 없이 네. 그냥 지내다가 딱 10개월 만에 전이가 바로 돼갖고 네. 21년 6월 달에 두 번째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종양내과 진료를 받아서 이제 미세암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했고 항암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반 원장님 통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그 흉선종 수술을 했는데 되게 흉선종 같은 경우는 양성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의과대학 때 제가 배운 바로는. 그래서 후배니까 저는 괜찮겠지, 암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양이 꽤 컸다. 근데 다행히 그 흉선 내에 있더라. 이런 소견을 해서 잘 나았겠다. 그럼 저랑 같이 한참 운동을 하던 때니까 그때가 자전거 열심히 타던 때니까 너무 자전거 잘 타고 건강한 친구니까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횡격막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로 이렇게 퍼져나간 게 아니라 이 먼 데까지 갔다는 얘기는 온몸에 퍼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줄 알았어요. 근처니까. 근데 이제 원격 전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신 질환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그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항암제가 흉선암이 없지. 네, 흉선암은 그 표적 항암제나 이런 게 듣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 1차 항암제 있지 않습니까? 옛날 1세대 항암제. 그런 거를 3종류나 쓰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이 친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딱 한 사이클 네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사이클을 딱 돌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완전히요. 그냥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살도 엄청 빠지고 뭔가 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때도 저도 이황재 교수님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쪽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계실 때여가지고 얘기만 듣고 아 그래 뭔가 그래도 우리 민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민규 본부장의 친한 선배로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두 번째 사이클을 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암제를 받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아주 원기왕성하던 친구인데 첫 번째 변화가 일단 머리가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발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근데 신기하게도 세 번째 사이클을 했을 때죠. 네네. 세 번째 사이클을 했는데 머리가 빨리 나더라는 거예요. 박사님 그때 비타민C 치료하고 이민셀도 그때 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머리도 빨리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거죠. 네. 회복되는 그런 거를 본인 입으로 좀 얘기해 보시죠. 그 두 번째 항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그때부터 맞기 시작한 그래서 원래 항암 계획은 4주에 한 사이클을 돌리기로 했었는데 이제 호중구가 안 올라오니까 거의 6주, 7주 간격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호중구 촉진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2차 항암하고 이제 박사님 치료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3차, 4차 때가 부작용이 덜하게 좀 수월하게 바로 그게 이제 기간도 좀 짧아지고 우리 치료의 장점 지금 우리 클리닉에 와서 치료받으시는 암 환자들에게 우리가 누누이 설명드리고 실제 암 환자들도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한테 와서 하면은 항암 기능은 올라가고 항암제 때문에 그 망가진 백혈구수나 또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걸 본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우리 병원은 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오면 즉시 이리로 오십니다. 비타민C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인면살도 하고 치료의 효과는 향상시키면서 부작용은 빨리 회복시키는 그게 이제 우리 병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박민규 본부장이 맨 처음부터 벌써 그런 걸 경험하고 몸으로 있어요. 체험한 거죠. 네, 그런 거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이제 우리 박민규 본부장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 검사 중에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암 환자를 돌볼 생각으로 클리닉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원래 시작이 이제 암 예측 클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암을 그냥 예측만 해주고 네. 당신은 어느 병원에 가서 뭘 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필요하면 도움되는 비타민C만 할 생각을 하고 네. 클리닉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 암 환자로서 처음으로 나한테 온 거야. 저 여기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환자네요. 네, 첫 번째 환자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와서 제가 사실은 정년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종양변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를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보면서 야, 이게 암은 예방은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머리카락, 발톱, 손톱 빼놓고는 어디든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위암하고 폐암을 예방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또 그러니까 생길 네, 수 있고.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암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건강검진 이런 걸 통해서 조기 검진이 된다고 하지만 더 빨리 찾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암 유전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미국 학회도 그런 데 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암 유전자만 깊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공부한 게 비슷한 거야.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유전자 쪽의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암 유전자 쪽. 그래서 야,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암 예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아시는 것처럼 암이 생기기 전에 암 유전자가 먼저 발생을 합니다. 암 유전자라는 건 원래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발암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생긴 유전자인 거예요. 이제 그런 유전자가 발견이 돼서 지금 꽤 한 수십 가지가 알려져 있어서 그걸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각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 그러니까 논문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유전자는 어떤 관계가 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밝혀져 있어요. 수십 가지가. 그 유전자들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요, 이분이 이 유전자가 떴으니까 무슨 암이 생기겠구나.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나 복잡하게 네. 얽혀있기 때문에. 네.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를 알고리즘을 만든 거야. 그 AI 같은 도움을 그렇죠. 받는 건가요? AI 도움을 받은 거죠. 네, 네. 그 확률을 각각에 이렇게 그 변수해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점수화를 한. 근데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C라는 유전자, D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뜬 사람의 경우는 위암은 생길 확률이 몇 점. 그걸 만든 거예요. 암 예측 클리닉을 해서 그때 사실 맨 처음에는 그냥 주로 제가 이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 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 소위 암세포화 되면서 그 세포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죽으면서 남긴 암 유전자들. 그게 위장에서 나온 세포도 있고, 폐에서 나온 세포도 있고, 췌장에서 나온 세포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암 유전자가 생기면 혈액 속에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미량이지. 그걸 찾아서 PCR로 그걸 증폭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박민규 본부장 맨 처음에 왔을 때 검사를 내가 했어요. 그것부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를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박민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보여드리면요. 이때 우리 박민규 본부장이 글쎄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암 유전자가 발현이 돼 있었어요. 네. 실제 보니까 암 유전자가 꽤 많이 발현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의하면 특히 물론 흉선종의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흉선종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흉선종에 대한 연구는 정말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흉선종을 예측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박 본부장은 특히 위암, 대장, 폐암, 췌장 이 네 가지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남자의 경우는 6대암 여기에 이제 전립선암이 요즘 포함돼서 7대암이지만 그때는 6개 암에 대해서 했어요. 왜냐면 대개 이 6개 암으로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암들은
퍼센티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넣을 수가 없어서 6개를 한 건데 그때 보니까 이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전자가 참 나빴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들에게 설명을 그렇네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와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서 열심히 안 온다고 맞아요. 전화밖에 야단도 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냥 뭐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이렇게 젊으니까 치료가 잘 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사실은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할 생각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박사님한테 비타민 주사를 맞겠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모 회사에서 그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면역세포 치료, 면역세포 임mun셀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은 거의 첫 케이스로 한 거예요. 지금 2년 거의 반 가까이 돼가잖아요. 지금 필요한 지 2년 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그 검사를 했는데 다시 그 검사를 한 거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결과. 지금 물론 종류가 이제 전립선까지 포함돼서 했지만은 그때는 막 70점까지 가는 점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50점 밑으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유전자 변화는 사실은 그렇게 뭐 몇 개월 단위로 변하는 건 아니고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예측은 그거는 연 단위로 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암 유전자들이 궁극적으로 암까지 가는 데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략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그렇게 리포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 유전자 검사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최소한도 지금 굉장히 암 유전자가 빨리 생기고 있구나, 많이 생기고 있구나,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라는 걸 일단 예측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일단 자기의 암 유전자 상태를 한번 검사해보는 거는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대형 병원에서 굉장히 비싼 건강검진을 하고도 막 3개월, 5개월 만에 암이 발견되는 영상검사 같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만 내가 이제 저한테 접해져서 그런 거 하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틈새까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암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먹는 음식, 물, 공기, 그 다음에 뭐 우리한테 노출되는 뭐 자외선, X선, 뭐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유전자가 바뀌는 돌연변이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이 누적이 되면요, 암이 딱 되잖아요. 암세포로. 그러면 암세포 특유의 내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우리가 종양표시제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불행한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는요, 이 종양 표시자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싼 건강검진에서 아주 제한된 한 4-5가지 정도만 하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종양 표시자, 여러분들 종양 표시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 유전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생겨서 5년 또는 30년 이내에 암으로 바뀌는데 암으로 바뀌면 바뀐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내지 않는 물질을 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AFP, CEA 이 2가지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하건대 아무튼 그때는 2가지 정도? 그건 뭐 전혀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많아서 지금은 뭐 한 15가지가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 모든 것을 검사하는데 특히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 암에 관련되는 종양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시에 나타나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조기에 찾아내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그걸 이용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하고 그리고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종양 표시자가 뜬다는 사실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클리닉에서 하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종양 표지자 검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예후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들을 한 번쯤 오셔서 자기가 왜냐면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암은 노인병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환경에 의해서 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길면 그만큼 암 유전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평상시에 자외선의 공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암 유전자가 발현된 정도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뭘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삶을 바꿔야 돼요. 네. 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검진을 했을 때 어떤 종양 포지자가 의미 있게 높게 나오면 그분은 몸 안에 어딘가에 암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굉장히 높으면 네. 굉장히 높지요. 네. 암일 가능성이. 근데 네. 예컨대 건강한 분의 검진의 경우는 대개는 별일이 아닐 가능성이 제일 크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병원에서 그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위암과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는 네. 대장암, 또 폐암 같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알려진 게. 근데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다 발현된다? 네. 그분은 진짜 신경 써서 치료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를 하면 네. 치료가 잘 되면 네. 그 숫자가 떨어집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하나가 아주 건강한데 열 몇 가지가 다 정상인데 딱 하나가 살짝 벗어났다. 전 정상으로 변합니다. 대신 팔로우를 해드립니다. 네.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네. 우리가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한번 다시 검사해 봅시다. 네. 그렇게 보면 그분은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면요, 네. 그분은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조금 범위를 더 벗어나 있고 질환에 관련된 이 표지자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동시에 그리고 또 조금 정도 벗어나 있잖아요. 그 경우는 그냥 관찰하면요 더 올라갑니다. 그때는 치료를 암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한 두세 달 안에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신기하네요. 분명합니다. 네. 좋아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물론 그런 검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당연히. 네, 있지만 어쨌든 유전자들이 만들어낸 단백질 레벨에서 그렇죠. 이런 암들을 어느 정도 더 조기에 발견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확실합니다.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우리 거죠. 클리닉에서 그게 네.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네. 확실합니다. 이런 표지자는요, 예컨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상으로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또는 CT나 MRI 가지고 찾을 수 없는 상태의 것에도 이미 그때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형 병원의 검진이 엄청난 지금 건강지킴이나 조기 검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생화학적인 표지자나 네. 유전자를 통해서 이 암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미래의학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박사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좀 암세포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치료가 돼서 1년 좀 지났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박사님의 지금 치료를 좀 계속 받아야 되나요? 어떤가요? 더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환자가 양반이 돈을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병원은 암만 죽이는 치료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면역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야 그래야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암으로 고생해서 우리 병원에 오신, 우리 클리닉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그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좋아졌다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치료를 멈추려고 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그래봐야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봐야 6개월, 1년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생활 다 하면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점검하는 거니까 앞으로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민규 본부장이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진짜 박 본부장하고 같이 이렇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건 진짜 저는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지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박민규 본부장도. 지금 본인이 나한테 막 윽박질러요. 이제 빨리 오다 내놓으라고. 그런데 병원에 있으니까 아주 잘 치료를 받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고,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 많이 되죠. 일단 항암 부작용 크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손발저림 이런 게 좀 제가 많이 심했었는데, 뭐 다른 병원 진료 받아보면 뭐 한 3, 4년 간다, 뭐 평생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한 1년 안 됐는데 뭐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항암 부작용도 완전히 개선이 됐고, 라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죠. 운동 능력도 다시 회복이 됐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박사님, 그래서 일단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가 암이 언제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유전자 검사랑 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그런 암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암의 심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암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추이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도 추적할 수 있고, 또 재발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검사를 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도 건강하세요.